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23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문이 나와 있는데 콘덴싱 보일러의 원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일반적인 보일러가 어떤 원리로 이제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콘덴싱 보일러라고 하는 게 왜 콘덴싱이란 단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덴싱 보일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잡열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가진 잡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잡열 교환기가 더 장착되어 있는 보일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이 콘덴싱 보일러가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연소가 되고, 그리고 이때 배기가스는 이제 처음에는 잡열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그 다음 배기가스 온도가 얼마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에 콘덴싱 보일러는 하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언급한 잡열 교환기, 그러니까 잡열을 이용한다는 거가 우선은 콘덴싱 보일러의 첫 번째 강점이고, 두 번째는 첨단 안전 제어 기술인 공기 비례 제어 기술을 이제 사용한다고 채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환경, 외부 조건 등을 이제 그 등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그 보일러에 최적화된 연소 상태를 만들어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보일러들이 연료 비례 제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거하고 이제 차이를 보이고 더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은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적인 보일러와 달리 잡열 교환기를 하나 더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기 비례 제어 기술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21번은 내용 일치 문제고, 이거는 쌤이 옆에다가 이제 그 관련 문단을 적어놨죠. 3번은 틀렸잖아요. 3번에서는 비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콘덴싱 보일러의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일반적인 보일러랑 가장 큰 차이점은 D에 있는 잡열 교환기죠. 잡열 교환기가 콘덴싱에만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버너 부분에서 연소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탄하고 산소가 만나서 버너에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 연소는 공기 비례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E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C에 비해 유해가스가 적다 했는데, 우선 E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유해가스가 적습니다. 적은데 근데 이때 유해가스, 그러니까 그 배기가스는 B에서 벌써 어떻게 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C에 비해라고 할 수 없죠. B에서 벌써 발생했기 때문에 C나 E나 같은 그런 그 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는 23번 같은 공기 비례랑 연료 비례 제어 기술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가장 적절한 거는 2번이 되겠죠? 기억이 최적의 연소 상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5번 문단만 읽어봐도 얘들아, 이거는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24, 27은요 이제 현대시 영역이 나와 있는데, 24, 27에 나와 있는 가나다 작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전통, 그러니까 24번 문제에 나와 있죠. 전통의 시적 변형과 미적 효과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그 고전 소설이죠. 가랑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향전이고, 다는 심청전을 이제 그 고전 소설을 이제 창조적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주제를 전달하는데, 박제삼의 수정가부터 좀 보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정가에 사용된 어휘에 대해서는 그 25번 문제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나오거든요. 배경 지식이 나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박제삼의 수정가에서 이때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25번의 뜻이 나오지만 얘는 동그라미 이미지잖아요. 이거는 춘향이의 그런 순수한 마음, 이몽룡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을 비유한 표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산문시잖아.
산문시인데 행구분이 안 되어 있죠. 첫 번째 영 같은 경우에는 집을 치면,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거보다 좀 끊어놨는데, 집으로 치면은 정화수 깨끗한 거죠. 잔잔하니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라고 해주고 있죠. 이때 우물집의 이미지 동그라미죠. 깨끗하고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한 윤이 나는 마루에, 그리고 그 끝의 평상에, 그 다음에 가라는 뜰하게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이 계속 열거되고 있죠.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그럼 이때 나오는 그런 집의 이미지도 동그라미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서방님은 바람 같다. 이때 서방님은 이몽룡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시어의 의미도 25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정착이 아니잖아요. 유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유동적인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몽룡이 지금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렵다. 자, 그 옆에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이 물방울의 이미지는 앞에 두 번째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거는 새롭고 그 다음에 그 순수하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물방울에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춘향이 마음은 이제 이몽룡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란 얘기죠. 그리고 네모친 것들은 얘들아 지금 잘 보면 그 종결하는 그 서술어 부분에서 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미들을 쌤이 네모로 쳐놨거든요. 이었을래, 있을래 라고 했는 거 있잖아요. 이었을래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추측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춘향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 라고서 추측하듯이 표현하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요,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이제 이 눈아래 보고 있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몽룡이 언제 오나 싶어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라고 해주고 있죠. 이때 푸른 그리움 이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26번 문제랑 관련된다.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거거든. 눈에 안 보여. 근데 그걸 푸른이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추상적인 걸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춘향이의 정서가 그리움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그러니까 그리움에 이렇게 흐느꼈겠죠. 자,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 이거는 말리 같은 물살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춘향이와 이몽룡을 맡고 있는 일종의 장애물 같은 거죠. 자, 근데 그런 장애물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그러니까 바람이 아까 그 서방님, 그리고 이몽룡의 이미지였잖아. 근데 그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라고 해주고 있죠. 이때 수정빛 임자, 이제 춘향이의 그런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연도 보면 을까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 시제 을까나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을까나라고 하는 거는 의문형이잖아. 그러면은 이때 의문형 역시 추측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가작품 같은 경우에는 춘향전을 창조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그 이몽룡을 생각하는 춘향의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주제도 거기 나온 것처럼 임을 향한 춘향의 간절한 그리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정주의 추천사 나와 있는데 얘도 엄청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원래 춘향전이 사랑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주제적인 측면이,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이 그 춘향전하고 완전 일치하진 않습니다. 소재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향단아라고 시작하고 있잖아. 그럼 향단아 했으니까 향단이가 청자겠죠. 근데 향단이를 부를 수 있는 건 화자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또 그네 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춘향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단아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네줄을 밀어라 하는 부분에서 그 화자가 춘향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네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네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어. 상승의 이미지도 있지만 얘는 이중적이죠. 하늘에 가까워지면 반드시 또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네줄이라고 하는 건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그네를 밀어라 하고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자 설정만 해도 말을 건네는 어투인데 명령까지 해서 확실하게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뭐뭐 듯이니까 지규법이겠죠. 이때
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했을 때 이때 배라고 하는 게 춘향이를 비유하는 거겠죠. 그네 타고 있는 춘향이를 비유하는 거고, 바다는 춘향이가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다가 이제 여기선 동그라미 이미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런 공간을 바다라고 비유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에 나와 있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부터 아주 내어 밀어달라고 해주고 있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소재들은 전부 다 세모가 되겠죠. 세모가 되고, 그리고 이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지상에 있는 소재들이고, 그리고 얘들은 유한한 생명체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춘향이는 지상의 이러한 유한한 생명체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산호도 선도 없는, 그러면 산호랑 섬은 필요 없는 거니까 세모겠죠? 하늘로, 그럼 이때 하늘이 얘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하고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자,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그러면 이때 구름 동그라미겠죠. 왜냐면 구름은 저기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라고 하면서 지금 영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부터 세 번째 연까지 해석을 하면 결국은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 드러났고, 근데 사연에서 서로 가는 달같이는 했죠. 이때 서, 요것도 배경 지식을 조금 적용하자면 얘들아, 서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서역, 서쪽을 극락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죠. 그럼 서로 가는 달같이는, 그럼 달은 또 동그라미 이미지겠네. 여기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좌절을 하는 거죠. 이상세계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을 경험해. 근데 좌절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음 년에 보니까 다시 밀어달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년에서는 다시 또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서정주의 추천사는 총 5연으로 되어 있는데 얘들아, 3년까지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고 4연에서 좌절이 왔어. 하지만 5년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라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소재만 차용했지 완전히 스토리가 그 준양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주제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심청전을 창조적으로 수용했는데, 지금 우리가 심청이를 웃겨보자고,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자고 술래잡기를 했대. 왜냐면 심청이는 평소에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외로웠던 심청이를 위해서 함께 술래잡기를 해서 이제 애들이 막 뜀박질을 하는 거, 이건 긍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심청이가 술래가 됐는데, 심청이 술래되면서 얘가 헝겊을 맨 채 한동안 서 있었대. 근데 이게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심청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잖아. 이제 그 장님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처지가 되어 봄으로써 얘가 지금 슬퍼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심청이의 모습을 함께 놀던 아이들이 위로해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심청이의 한이죠.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죠. 아버지가 눈을 볼 수 없는 그걸 자기가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이제 한을 느끼고, 그 다음에 슬픔에 대해서 얘가 이제 슬픔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시 3편을 훑어봤는데 세 작품 다 유명한 거라 가지고 얘들아 이해를 조금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아까 24번은 얘기했고 2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느껴 물살 짓는 부분은 그리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인데 재회의 순간이라고 하면 재회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절을 풀이하는 건데, 그 니은에서 을까나가 나온단 말이야. 아니었을까나 하고 까나가 나오는데, 이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문형이기 때문에 추측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문형이기 때문에 추측이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작품의 해설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5번 빼고 다 맞는 거거든요. 5번 빼고 그냥 시 해설이야.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놀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외로운 심청이를 웃겨보자고 시작했다는 거, 요거를 주의하면 되죠.
자, 28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첫 번째 연만 주의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면 미술 감상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다. 그냥 편안하게 열린 시선으로 자유롭게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표적인 20세기 대표적인 추상화가인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문제를 바로 보면은 28번 다 있는데 전문가 의견은 인용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4번, 5번을 보면 얘들아 유추란 단어가 나오고 통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우선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인데 첫 번째 연에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게 통념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그러나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게 맞고,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듯이 자연을 감상하듯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 비유하면서 추측하게, 그러니까 미술을 감상하는 거가 어떤 건지를 우리한테 익숙한 영화와 자연 감상에 빗대어서 추측하게 하기 때문에 유추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첫 번째 문단의 단서가 다 나오고 있었지. 자, 그리고 29번 문제는요, 기억에 따라기 때문에 얘는 그 배경 지식이 필요 없거든요. 감상하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1번에서 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2번에서 봉산이 교통의 요지였다든지 그다음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했었다든지 그다음에 5번에 나온 것처럼 니체의 초월 사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배경 지식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로는 4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의 관점이라고 했잖아. 보기의 관점은 결국은 쌤이 갈로 표시한 게 전부 다 배경 지식이잖아요. 작품을 감상할 때는 배경 지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3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는데 윗글에서 한 말이 아닌 걸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번에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거는 지금 윗글에서 얘기한 적 없고,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윗글에서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3번이 가장 적절한 거였다. 자, 그리고 신화까지만 하고 조금 끊을게요. 읽어보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신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발달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신화의 세계에선 대칭적인 관계가 유지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게 대칭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문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은 자연 상태 그대로 살아갔는데, 인간은 문화 덕택에 인간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그 오히려 자연을 더 이제 신성하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밑줄 친 것처럼 인간은 신하나 제의 의식이죠. 통해서 동물과의 유대관계를 회복 유지하면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에 접근하고자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깨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경계하기 위해서 신화를 이용했대. 그러면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신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대칭성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소유하고 있던 자연의 힘까지 막 이렇게 자기의 수중에 넣으려고 했대. 그래서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문명, 인간의 삶은 문명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문명과 야만을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차별이 비대칭이잖아. 그러면서 결국은 진화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진화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진보란 식으로 떠들어댔다. 이 말은 결국은 신화를 이제 그 신화의 의의라든지 가치를 평가를 높게 하지 않았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나 부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는 이러한 근대적인 사고방식, 이제 국가 형성 시에 만들어졌는 사고방식이 현대에도 많은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는 다시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대칭적 사고는 세모적인 이미지고 경쟁도 세모죠. 근데 여기서 추구하는 게 조화잖아. 자, 그리고 단어 뜻 한 개 알아둬야 될 게 이 역설 있잖아 얘들아. 역설하면 우린 보통은 그 모순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 동음이의로 역설은 모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강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맥상 강조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보면은 뭐 31번에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대칭적 사회에서 제의는 경쟁을 정답. 대칭적 사회는 경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32번에서도 기억으로 추리할 수 있는 걸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랬는데 결국은 신화는 본래 국가라는 체제를 갖추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해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형성됐을 때는 신화가 지향하는 거랑 국가가 지향하는 게 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4번, 3번은 단군 신화에 적용하는 거죠. 단군 신화에 적용하는 건데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4번은 어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는 이제 가장 적절한 거니까 4번이 되고, 나머지는 해설 보면은 얘들아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도록 하세요.